할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지은아, 내가 널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런데 왜 면회가 안 된다는 거냐? 어르신, 규정상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규정! 그깟 규정 때문에 내가 손녀 얼굴도 못 본단 말이냐? 그리고 불과 한 통의 전화. 곧이어 들려오는 굉음 부대 상공을 가르며 내려앉는 군단장 전용 헬기. 모두가 얼어붙은 순간 드디어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과연 71세 노인이 걸었던 단 한 통의 전화는 어떤 파장을 불러온 것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손녀의 숨겨진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잠시 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곳 태백산맥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침 해가 동쪽 산등성이를 넘어오면서 논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부터 일어나신 71세의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집 뒤편 텃밭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씨구나. 하늘이 이렇게 맑을 때가 언제였나? 박만수 어르신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땅을 만지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고추며 상추, 깻잎을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모습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노련함이 묻어났습니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아내시면서도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텃밭 한쪽에는 유독 정성스럽게 가꿔진 작은 구역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땅도 더 부드럽게 갈아놓았고 지지대도 더 튼튼하게 세워놓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자라는 고추와 토마토, 오이들은 유난히 싱싱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어릴 때 함께 심었던 고추가 이렇게 잘 자라네. 그때가 언제였더라? 벌써 10년도 더 됐나?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옛 기억을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입니다. 작은 손으로 씨앗을 심으면서 언제 자랄지 매일 물어보던 그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할아버지, 고추가 언제 빨갛게 돼요? 저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때 지은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22살이 되어 군인이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전 내내 텃밭 일을 마치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집으로 돌아가 간단한 점심을 차려 드시고 계십니다. 혼자 드시는 밥상이라 그리 정성스럽지는 않았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 몇 가지와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김치 몇 점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론 부족하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혼자서 드시는 식사는 늘 쓸쓸했습니다. 아내 순이가 살아계실 때는 매 끼니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추억이 되어버렸죠. 며느리가 해주던 따뜻한 밥도 손녀 지은이가 옆에서 제잘제잘 떠들던 시간들도 모두 그리운 과거가 되었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손녀 지은이가 훈련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내온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날짜 순으로 정리해 놓은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어 다시 읽어보시는 것이 요즘 박만수 어르신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편지는 훈련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서투른 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손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은이입니다. 훈련소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받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당당하게 맞서라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견디고 있어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그 편지를 읽으시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연약한 손녀가 힘든 군 생활을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손녀의 모습이 대견했죠. 2번째, 3번째 편지들을 차례로 읽어가시면서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는 이야기뿐이었는데 점점 부대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편지 곳곳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매일 울고 싶었는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분대장님도 저를 믿고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세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온 편지에는 더욱 성숙해진 지은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부사관다운 부사관이 된 것 같아요. 후임들을 가르치는 일도 맡게 되었고 상관들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어요. 면회 오실 생각은 안 하세요? 저 정말 할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도 그립고 함께 텃밭에서 일하던 시간들도 너무 그리워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시던 박만수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녀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저녁이 되자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평소와 같이 마루에 앉아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와 개구리 소리가 어우러진 시골 저녁의 정취가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박만수 어르신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지은이가 이제 다 컸다. 내가 그렇게 예뻐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 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돌아가신 아내 순이를 그리워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는 박만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거든요. 순이는 지은이를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해서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죠. 지은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도록 간병을 했고 학교 준비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지은이가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지은이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어 읽어보셨습니다. 전기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읽는 편지 속 글귀들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왔죠. 할아버지, 면회 오실 생각은 안 하세요? 저 정말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 한 줄이 박만수 어르신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손녀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 내가 가야지. 우리 지은이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그날 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오랜만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손녀를 만나러 부대까지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굳히신 거였죠.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먼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손녀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만수 어르신의 결심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죠.
내일부터는 면회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며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그날 밤 결심을 하신 후 며칠 동안 면회 준비에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손녀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뜨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으셨죠. 과연 자신 같은 시골 노인이 군부대까지 찾아가서 제대로 면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으셨거든요. 지은이한테 미리 연락을 해야 하나? 아니면 깜짝 선물로 가는 게 나을까?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며칠 동안 고민하시다가 결국 깜짝 선물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손녀가 놀라면서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시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면회 날을 이틀 앞둔 저녁,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오래된 장롱에서 정장을 꺼내셨습니다. 지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입었던 그 정장이었죠. 3년 동안 옷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옷에서는 나프탈렌 냄새가 났지만 다림질을 하고 나니 제법 번듯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지은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지.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으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사신 검정 구두였지만 평소에 아껴 신어서 그런지 아직도 꽤 괜찮은 상태였죠. 구두약을 발라가며 광을 내시는 박만수 어르신의 손길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 전날 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에게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포도로 만든 포도주스 2병과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접 만드신 송편 한 상자였죠. 송편을 빚으시면서도 옛 생각이 많이 나셨습니다. 지은이가 어릴 때는 송편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작은 손으로 반죽을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면서 자꾸 입에 넣어서 혼났던 기억이 나네. 그때 지은이는 송편보다는 반죽 자체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할머니 순이와 함께 송편을 만들 때마다 반죽을 조금씩 떼어서 입에 넣다가 할머니한테 야단을 맞곤 했죠.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시며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송편을 빚으셨습니다. 드디어 면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몸단장을 하셨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시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어 넘기셨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모습을 확인해 보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지은이가 자랑스러워할 만하겠지. 아침 일찍 마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지만 손녀를 만날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시며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군 생활을 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1970년대 초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복무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면회라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우리 지은이도 편하게 면회를 받을 수 있겠지. 그 시절에는 면회 제도도 지금만큼 자유롭지 않았고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드디어 부대가 있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부대 근처까지 가셨습니다. 생각보다 부대가 시내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조금 놀라셨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부대 정문이 보이자 박만수 어르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손녀 지은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셨거든요. 정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하신 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회 왔습니다.
정문 초소에 있던 헌병이 박만수 어르신을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구를 면회하러 오셨나요? 우리 손녀 지은이요. 박지은 부사관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가져온 신분증을 내밀면서 설명하셨습니다. 헌병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난처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박지은 부사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면회가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으셨거든요. 현재 부대 상황상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요. 헌병의 말은 간단했지만 박만수 어르신께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왔는데 면회를 거절당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거든요. 규정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규정입니까? 저는 손녀 할아버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은 면회가 불가합니다. 헌병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당황스러우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손에 들고 온 포도주스와 송편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헌병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규정이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제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지은이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절망감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면회가 이렇게 무산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은이한테 이거라도 전해줄 수 있나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가져온 선물을 내밀어 보셨지만 헌병은 그것도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외부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면회도 안 되고 선물도 전달할 수 없고 심지어 지은이가 잘 있는지 안부조차 물어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부대 정문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자니 너무 허무했고 그렇다고 계속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하나 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막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 자신도 군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 문득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휴대전화가 만져졌습니다. 지은이가 군대 가기 전에 사준 그 전화기였죠.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잊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 난 거였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뭔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셔서 번호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시며 연락처를 하나씩 확인해 보셨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이런 일로 누구를 귀찮게 할 수 있을까? 박만수 어르신의 연락처에는 그리 많은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님, 보건소, 농협, 그리고 몇몇 오래된 친구들의 번호 정도였죠.
그런데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가시다가 문득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태준. 태준이가 맞나? 그 이름을 보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태준은 박만수 어르신과 함께 1970년대 초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복무했던 전우였거든요. 당시 박만수 어르신은 일병이었고 김태준은 상병이었습니다. 나이는 김태준이 1살 어렸지만 계급은 더 높았죠. 그때 태준이가 참 똑똑했는데 나중에 장교가 되겠다고 했었지.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그 시절을 떠올려 보셨습니다. 김태준은 체격도 좋고 머리도 명석해서 부대에서 인정받는 병사였습니다. 특히 리더십이 뛰어나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았죠. 제대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김태준이 정말로 장교가 되어 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연락한 게 언제였더라? 몇 년 전에 신년 인사 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김태준이 예비역 장군이 되었다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죠. 워낙 오랜만에 연락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김태준의 번호를 눌러보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그밖에 없었거든요. 비록 오랜만에 연락이라 민망하긴 했지만 옛 전우의 정을 믿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건 지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김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태준아, 나 만수다. 박만수? 만수야. 이게 웬일이냐? 정말 오랜만이구나. 김태준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예상 외로 따뜻하게 반겨주니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조금 안심이 되셨죠. 태준아, 미안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아니다, 뭘. 옛날 전우가 연락하는데 미안할 게 뭐 있나?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무슨 일 있냐? 김태준은 역시 예리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바로 알아챘거든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손녀가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것, 멀리서 면회를 왔는데 거절당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부대 정문 앞에서 막막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죠. 내 손녀가 여기 있는데 내가 면회도 못한다네.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규정인지. 박만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상황을 파악한 후 말했습니다. 만수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확인해 볼게. 어느 부대냐?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부대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김태준은 그 부대를 잘 알고 있는 듯 했죠. 아, 거기구나. 알겠다. 만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 태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할지 몰랐어. 뭘 고마워해. 우리가 무슨 사이냐? 옛날 철책 근무할 때 서로 등 맡기고 지낸 사이 아니냐? 전화를 끊고 나서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준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아줄 것 같았거든요. 군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 이런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부대 정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박만수 어르신께 30분 정도 후에 김태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야, 내가 알아봤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세한 건 전화로 말하기 어렵고 내가 직접 처리해 볼게. 그런데 만수야, 혹시 거기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겠냐? 김태준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죠. 물론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태준아, 우리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의 말투로 봐서는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혹시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부대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져온 포도주스와 송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부대 안을 바라보고 계셨죠. 지은아, 할아버지가 여기 와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박만수 어르신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김태준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 위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부대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죠. 저게 뭐지?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큰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상공에서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대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헌병들도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평온했던 부대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면회를 요청한 것과 이 헬리콥터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헬리콥터가 부대 안 헬기장에 착륙하는 모습이 정문에서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혹시 이것이 김태준과 관련된 일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의 헌병들도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무전기로 뭔가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았고 표정들이 심각해 보였죠. 설마 태준이가? 박만수 어르신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태준이 정말로 뭔가 조치를 취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큰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한 지 몇 분 후 부대 안에서는 더욱 큰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정문 밖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으셨죠. 갑자기 정문 초소에 있던 헌병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헌병들과 급히 무언가를 상의하기 시작했죠.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전까지 면회를 거절했던 그 헌병이 박만수 어르신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박만수입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헌병은 다시 초소로 돌아가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혼란스러우셨지만 뭔가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몇 분 후 부대 안에서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정문 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당히 높은 지위의 장교 같았죠. 그 뒤로는 여러 명의 참모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그들이 자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스러우셨습니다. 설마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만수 어르신이십니까? 앞장서 온 장교가 박만수 어르신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장이었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이런 높은 계급의 장교를 직접 만난 것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십니다, 시다. 저는 이 부대의 상급 부대인 군단의 군단장 김도현 중장입니다. 김도현 중장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이 김씨라는 것이 박만수 어르신의 주의를 끌었죠. 혹시 김태준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김태준은 제 아버지입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옛 전우의 아들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가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까지 온 것이 더욱 놀라웠거든요.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손녀분 면회를 위해 멀리서 오셨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김도현 중장의 말을 들으니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김태준이 정말로 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아닙니다, 중장님. 제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벌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의 규정이 노병을 이렇게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김도현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대략 파악한 것 같았죠. 이때 부대 안에서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그리고 헌병대장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갑자기 군단장이 나타나니 모두들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김도현 중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대장과 헌병대장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먼저 말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중장님, 그게 현재 부대 사정상 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대 사정이라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박지은 부사관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중대장의 말에 박만수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녀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으셨거든요. 조사? 우리 지은이가 무슨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박만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손녀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김도현 중장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면회 거절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일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무슨 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도현 중장이 중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중대장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규율 위반 혐의로 상급자 명령 불복종 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녀가 명령 불복종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은이는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는데 군대에서 명령을 어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닌데. 박만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손녀를 만나러 왔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김도현 중장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고하십시오. 중대장과 헌병대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죠. 박지은 부사관이 소대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지시를 거부했습니까? 그게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서. 중대장이 말을 흐리자 김도현 중장의 표정이 더욱 엄해졌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손녀를 만나러 온 것인데 이렇게 큰 문제로 번져버린 것이 당황스러우셨죠. 중장님, 제가 괜히 왔나 봅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도연 중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할 일입니다. 부대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이 갑자기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는 소식에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죠. 평온했던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손녀를 도우려는 마음과 동시에 이렇게 큰일을 벌인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교차했거든요. 우리 지은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손녀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었거든요. 김도연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지은 부사관을 즉시 이곳으로 데려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중대장은 급히 부대 안으로 들어갔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곧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컸죠. 몇 분 후 부대 안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중대장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손녀 지은이었거든요. 지은아.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습니다. 지은이도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지은이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평소 밝고 씩씩했던 손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 지은이, 괜찮냐? 많이 힘들었지?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멀리서 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셨죠. 김도연 중장이 지은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박지은 부사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어르신께서 멀리서 면회를 오셨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지은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무슨 말이냐, 지은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리 없다고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지은이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소대장님이 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셨어요. 부당한 지시라니? 김도연 중장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후임 병사들의 외박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라고 하셨어요. 실제로는 외박을 나가지 않는데도 나간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지은이의 말을 듣자 김도연 중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 불복종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 서류를 만들 수는 없다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의 말을 듣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잘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잖니. 옳지 않은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은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저를 규율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상급자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징계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죠. 중대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기 유지를 위해서는. 군기 유지요? 김도연 중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사관에게 거짓 서류 작성을 지시하는 것이 군기 유지입니까? 중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죠. 지은아, 그럼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받은 거냐? 매일 조사실에 불려가서 왜 명령에 불복종했는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각서를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김도연 중장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나서 분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한 처우입니다. 올바른 일을 한 부사관을 징계하려 한다니. 그때 중대장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중장님, 하지만 소대장의 입장에서는. 소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불러오십시오. 김도연 중장의 명령에 중대장은 어쩔 수 없이 소대장을 부르러 갔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되어서.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용감했어. 몇 분 후 젊은 소대장이 긴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연 중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죠. 소대장, 박지은 부사관에게 거짓 서류 작성을 지시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게. 중장님. 소대장은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김도연 중장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만 답하십시오. 네. 하지만 그것은.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대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녀가 옳은 일을 하다가 이런 고생을 한 것이 억울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어르신. 박지은 부사관은 군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도연 중장의 말에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안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녀가 지금까지 받은 고통에 대한 분노도 컸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지은이를 괴롭힌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박만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손녀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은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것이 밝혀진 거죠. 잘못된 지시를 한 소대장과 그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중대장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계속 다그치니까. 이제 괜찮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니.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를 달래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손녀는 계속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을 거라는 생각에 아찔했거든요.
김도현 중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부사관에게는 공식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우리 지은이가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김도현 중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박만수 어르신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김도현 중장은 박만수 어르신과 지은이를 부대 내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접견실은 면회객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따뜻한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도현 중장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김태준의 아들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었죠. 중장님, 고맙습니다.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네, 아버지께서 어르신 안부를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뵈러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김태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새삼 느끼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우애에 감동하셨거든요. 지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된다니.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지은아.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남이 뭐라고 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그 말씀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지은이의 말을 들으니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뿌듯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 때문에 손녀가 고생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김도현 중장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세대가 지켜온 가치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르신,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어르신께서는 군 생활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다고 하던데.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모든 게 어려웠지. 장비도 변변치 않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 자부심이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믿음 말이야. 박만수 어르신의 말씀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중장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그런데 요즘 군대는 어떤가요? 제대로 된 가치를 지키고 있나요? 김도현 중장의 질문에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잠시 생각해 보셨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은이 같은 아이들을 보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옳지 않은 일에 굴복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세대가 지키려고 했던 정신 아니겠습니까? 김도현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어르신 세대가 지킨 가치를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말을 하면서 김도현 중장은 자신의 지휘 철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부하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규정과 절차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도
이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외로운 노년을 보내면서 손녀에게만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다.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너에게만 기대고 살려고 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니? 제가 군인이 된 이유가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의로운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요. 김도현 중장은 이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박지은 부사관 같은 군인이 바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고맙습니다, 중장님.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김도현 중장의 말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손녀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이 순간 세 사람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은 손녀를 진정으로 독립적인 어른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지은이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며, 김도현 중장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중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김도현 중장은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즉석에서 임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덮어버리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거든요. 중대장, 지금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소집하십시오.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관련된 모든 간부들을 회의실로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대장은 급히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군단장의 지시에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로 돌입했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이런 큰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님, 이렇게 큰일을 벌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지은이만 괜찮으면. 어르신, 이것은 단순히 박지은 부사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김도현 중장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결심이었죠. 30분 후 부대 내 대회의실에는 연대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과 지은이도 함께 참석했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게 된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김도현 중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박지은 부사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먼저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소대장, 박지은 부사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성우 소대장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이미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중장님, 사실대로만 말하십시오. 부대 내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해 일부 서류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간소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김도연 중장의 추궁이 계속되자 이성호 소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외박 신청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이성호 소대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것이 올바른 지시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성호 소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젊은 소대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김도연 중장은 다음으로 중대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중대장, 이런 상황이 보고되었을 때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소대장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라니요?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중대장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박만수 어르신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어르신. 말씀해 주십시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셔서 모든 간부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은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박만수 어르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어릴 적부터 옳지 않은 건 절대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키웠는데 거짓말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박만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손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군대에 와서 갑자기 나쁜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변호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박지은 부사관은 군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도연 중장이 박만수 어르신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각 간부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고 사건의 전말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결국 이성호 소대장의 부당한 지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성호 소대장, 본인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럼 박지은 부사관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성호 소대장은 지은이 앞으로 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지은 부사관,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지시를 했습니다. 지은이는 소대장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백이 밝혀진 것에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격스러우셨습니다. 손녀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진실이 밝혀진 것이 너무 다행이었거든요. 어르신, 박지은 부사관의 모든 징계 기록은 말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김도연 중장의 선언에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장님. 아버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 전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만수 어르신과 지은이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아니다, 지은아. 내가 굳건히 버텨낸 덕분이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기쁨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했다는 뿌듯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죠. 김도연 중장은 앞으로 부대 운영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만난 박만수 어르신과 지은이를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셔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지은이가 외박을 나와서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부대에서는 지은이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고 김도연 중장의 배려로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저녁 무렵 마을 버스에서 내린 지은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처받고 지쳐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지은아, 왔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를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 다시 돌아온 밝은 미소를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데요. 뭘 준비하셨어요? 우리 지은이 오는 날인데 특별한 걸 준비해야지.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나물들과 지은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 그리고 특별히 마을에서 사온 생선구이까지 푸짐한 상을 차려놓으셨죠. 와, 할아버지, 이거 다 저 혼자 먹으라고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먹을 거야.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천천히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마루에 상을 펴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순이가 살아계실 때처럼 정겨운 분위기였죠. 할아버지, 부대에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김도연 중장님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셨고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안도하셨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데? 이성호 소대장님이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사과하셨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지은이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성호 소대장이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도 처음에는 상급자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 그분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나 보구나.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이성호 소대장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소대장님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지은이는 군 생활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텃밭 이야기와 마을 소식들을 들려주셨죠. 할아버지, 저 이제 더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확신? 제가 군인이 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요. 처음에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은이의 말을 들으니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뿌듯하셨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래, 지은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네, 할아버지. 앞으로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게요. 저녁을 다 드신 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가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죠. 할아버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기색을 느꼈거든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다.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너에게만 의지하고 살려고 했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너만이 할아버지의 전부였어. 박만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는 걸 말이야.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는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할아버지로 말이야.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진정으로 독립적인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더 강한 군인이 될게요. 할아버지처럼요. 지은이의 말에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할아버지처럼이라니? 네.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저도 정의로운 마음으로 제 임무를 다하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치들을 후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손녀를 통해 이어진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우셨거든요.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에서 야간 훈련을 하는 소리였죠. 예전 같았으면 시끄럽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달랐습니다. 지은아, 저 소리 들리냐? 네, 들려요. 할아버지한테는 저 소리가 희망의 음악처럼 들린다.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저렇게 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지은이도 할아버지와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언제든지 부대로 면회 오세요.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할아버지도 우리 지은이가 어떻게 일하는지 자주 보러 갈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며칠 후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김태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수야, 그 후로 어떻게 지내냐? 태준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지은이가 큰 도움을 받았어. 아니다, 뭘. 우리가 무슨 사이냐? 그런데 우리 아들 이야기 들었냐? 응? 우리 도연이가 그러더라.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하더라. 김태준의 말을 듣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놀라셨습니다. 자신 같은 시골 노인이 그런 높은 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그리 대단한 말을 했겠나? 아니야, 만수야. 내가 보여준 게 말이 아니라 삶 자체였어. 손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모습 말이야.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김태준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태준아,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돈이나 재산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걸 깨달았어. 두 오랜 친구는 전화를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박만수 어르신과 지은이는 마루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정겨운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부대에서 후임들이 저한테 많이 고마워해요. 왜? 제가 이번 일로 부당한 관행들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다른 부사관들도 이제는 잘못된 지시를 받으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후임들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죠. 그래, 지은아. 그게 바로 진짜 군인의 모습이야. 김도연 중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군인의 본분을 다했다고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다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에서 야간 훈련을 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소리 어때요? 응? 무슨 소리 말이야? 헬리콥터 소리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셨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과 똑같은 헬리콥터 소리인데 이상하게도 전혀 다르게 들렸거든요. 신기하다. 똑같은 소리인데 이번에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희망찬 소리로 들리네. 맞아요, 할아버지. 저한테도 그렇게 들려요. 지은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소리로 들렸거든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또 있다. 또 뭘 깨달으셨어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게 결국 지켜야 할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였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너를 지켜냈고 너는 후임들과 올바른 가치를 지켜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군인이 된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뭔데?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정의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거고요.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손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들이 손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우셨거든요. 밤이 더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마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들이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헬리콥터 소리도 이제는 정말로 희망의 음악처럼 들렸죠. 할아버지, 내일 부대로 들어가기 전에 텃밭 구경 좀 할게요. 그래, 그러자. 내가 어릴 때 심었던 고추가 정말 잘 자랐어. 와, 정말요? 빨리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이어가야 할 사랑이 있었거든요.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고요한 시골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외로운 정적이 아니라 평화로운 안식이었죠. 박만수 어르신께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우리 지은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지키고 있다. 고맙다, 순이야. 우리가 함께 기른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니 별빛 아래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길고 멀겠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의로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